괴롭힘꾼들이 웃으며 옷을 벗겼다. 그녀는 공기를 걷어찼다. 박선영은 헐렁한 후드티를 고쳐 입으며 재성고등학교의 복잡한 복도를 걸어갔다. 작은 체구는 다음 수업으로 달려가는 학생들 틈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키 160cm가 채 안 되고 아무리 손질해도 삐죽 튀어나오는 쥐색 머리카락을 가진 그녀는 이 넓은 교회 학교에서 3달 동안 투명 인간이 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가족은 갑작스럽게 부산에서 이사 왔고 아버지의 인사 발령 때문에 학기 중에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다. 재성고 복도는 여느 화요일 아침처럼 활기가 넘쳤다. 쾅 닫히는 사물함 소리와 반짝이는 바닥에 스치는 운동화 소리가 가득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낡은 캔버스 가방을 가슴에 바싹 끌어안은 채 화학 수업실로 향했다. 그녀는 재성고에서 주목받는 것은 표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겨웠다. 어이쿠, 웬 굴러온 돌멩이가 다 있네. 선영의 속을 울렁거리게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 그녀의 앞길을 막아서며 과학관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재성고 미식축구팀의 스타 쿼터백인 태준은 존경과 공포를 동시에 받았다. 금발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레터맨 재킷은 갑옷처럼 걸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와 날카로운 혀를 가진 학교의 비공식 여왕벌인 김민지와 덩치만 크고 지능은 그 크기에 반비례하는 듯한 공격 라인맨 박철수였다. 어디 가시나 부산댁. 민지는 선영이 전학 온 지 며칠 만에 그들이 붙여준 별명을 사용하며 비웃었다. 복도에 무게 제한 있는 거 몰라? 이어지는 잔인한 웃음소리에 선영의 뺨은 화끈거렸지만 시선은 바닥에 고정한 채였다. 그들이 모르는 것, 재성고의 누구도 모르는 것은 선영이 지난 6년 동안 부산의 삼촌체육관에서 무에타이와 주짓수를 훈련했다는 것이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무술사범이 된 삼촌 박건우는 진정한 힘은 해를 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해를 피할 수 있는 자제력에서 온다고 가르쳤다. 가장 강한 싸움꾼은 그는 항상 말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제발 수업에 가야 해요. 선영은 태준의 거대한 존재감을 피해가려고 애쓰며 속삭였다. 뭐라고 하는 소리 안 들려? 태준은 동료들에게 조롱하듯 물었다. 쥐새끼 찍찍거리는 소리라도 들린 것 같은데. 인기 있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난 철수는 손을 뻗어 선영의 가방을 툭 쳤고 그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넘어졌다. 그녀의 책들이 복도 바닥에 흩어져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장애물 코스가 되었고 그들은 2번 쳐다보지도 않고 책들을 밟고 지나갔다. 몇몇은 구경하기 위해 멈춰섰고 무슨 망신이 벌어질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할 준비를 했다. 어머나, 철수는 과장된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칠칠 맞기는. 선영이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고 무릎을 꿇자 민지는 고의적으로 그녀의 노트 위에 발을 올려놓고 비싼 부츠굽으로 표지를 짓밟았다. 있잖아 부산댁, 홈스쿨링을 고려해보는 게 어때? 진짜 사회생활을 감당 못하는 사람한테 딱이라던데. 구경꾼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그들의 속삭이는 말과 간신히 억누르는 웃음소리가 선영을 둘러싼 심판의 벽을 만들었다. 그녀는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고 마치 먹잇감을 음미하는 포식자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는 3명의 괴롭힘꾼 앞에서 바닥을 기어다니며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그만해. 칼날처럼 잔인한 웃음소리를 가르는 목소리가 군중 속에서 들려왔다. 선영이 올려다보니 윤도현이 키 큰 체구로 학생들 사이를 자신감 있게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학교 신문 편집장이자 토론 동아리 회장인 도현은 태준과는 다른 종류의 존경심을 받았다. 협박보다는 지성으로 쌓아 올린 존경심이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흩어졌고 갈색 눈은 눈앞의 광경에 분노로 번뜩였다. 도현은 선영이 남은 책들을 주워 담는 것을 도왔고 그녀를 괴롭히는 상황에 분노했다.
무슨 문제야, 윤도현? 태주는 다가와 키가 약간 더 크다는 이 점을 이용하여 도현을 위협하려 했다.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 상관 있어. 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하며 키를 최대한으로 세우고 태준의 노려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섰다. 세 명이서 자기들보다 몸집이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면 상관이 많지. 민지는 과장되게 눈을 굴렸다. 어머나, 감동적이야. 신문부 괴짜가 여자친구를 찾았네. 패배자들의 천생연분이네. 그 말은 적중했고 선영은 도현이 자신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굴욕감이 더욱 깊어졌다. 사라지고 싶었다. 바닥으로 꺼져서 다시는 이 사람들 중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현이 세 명의 괴롭힘꾼에 맞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부산을 떠난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가자. 도현은 조용히 말하며 선영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수업 들으러 가자.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선영은 민지의 목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얼른 가, 부산댁. 다음에는 우리 길에서 비켜서는 법을 배우도록 해. 화학 수업실은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수업 내내 딴 데가 있었다. 그녀는 두 줄 앞에 앉아 분자 구조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는 도현을 힐끗거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재선고에 와서 아무도 그녀를 옹호해 준 적이 없었고 그 행동은 그녀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몇 주 동안 괴롭힘의 패턴은 더욱 심해졌다. 태준과 그의 친구들은 선영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데서 변태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은 최대한의 굴욕감을 주기 위해 공격 시점을 정했다. 그들은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그녀와 부딪혀 쟁반을 바닥에 쏟았다. 그들은 그녀의 사물함에 잔인한 쪽지를 남겨 이미 깨지기 쉬운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는 욕설을 퍼부었다. 민지는 선영의 옷부터 외모까지 모든 것을 조롱하는 캡션과 함께 그녀의 동의 없이 찍은 보기 흉한 사진을 특징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조직했다. 최악의 사건은 그들이 함께 듣는 체육 수업 중에 체육관에서 일어났다. 학생 복지보다는 코치 연봉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한 전직 대학 농구 선수 출신인 윌리엄스 코치는 점점 심해지는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외면했다. 배구 경기 중 태주는 고의적으로 선영의 얼굴에 공을 스파이크했다. 그녀가 농구 훈련에 참여하려고 할 때 민지는 그녀를 넘어뜨리거나 갈비뼈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팔꿈치로 쳤다. 내 실력에 더 적합한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선영이 쉬운 레이업을 놓친 후 민지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근처 반 친구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을 자아냈다. 체스 동아리에서 회원을 찾는다고 들었는데 그 모든 일 속에서 도현은 매일매일 견딜 수 있도록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 그는 그들이 함께 듣는 수업에서 그녀를 위해 자리를 맡아주고 그룹 프로젝트 파트너가 되어 주겠다고 제안하고 시간이 맞을 때마다 수업 사이를 함께 걸었다. 그들의 우정은 문학에 대한 공유된 관심과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조용한 대화를 바탕으로 매일매일 더욱 강해졌다. 계속 나를 변호해 줄 필요 없어.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미국사 수업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하다가 선영은 그에게 말했다. 너도 괴롭힘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 도현은 조사 노트를 덮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 그러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게다가 누군가는 그들에게 맞서야 해.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 없어. 그의 말은 선영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와 공명하며 용기와 정의를 위해 맞서는 것에 대해 삼촌이 가르쳐준 교훈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방역할 생각을 할 때마다 그녀는 훈련에 따른 책임에 대해 경고하는 삼촌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 손은 이제 무기야. 그는 그들의 마지막 훈련 세션 중 하나에서 그녀에게 말했다.
현명하게 사용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사용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은 10월 말 금요일 오후였다. 선영은 주말을 고대하고 있었고 토요일에 도현과 함께 지역 농산물 직판장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학교 주차장에서 재앙이 닥쳤다. 학생 주차장 근처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갑 내놓으라고 했지. 신문부 녀석아. 태준의 목소리가 아스팔트 위로 울려 퍼졌고 누군가 채에 밀쳐지는 소리가 뒤따랐다. 선영은 도현이 태준의 트럭 옆에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더 큰 덩치의 태준은 도현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고 민지와 철수는 마치 독수리처럼 그들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도현의 가방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의 노트북 컴퓨터로 보이는 것을 포함하여 내용물이 포장 도로에 흩어져 있었다. 돈 없어. 도현은 명백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말했잖아. 돈 안 갖고 다닌다고. 그럼 제대로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네. 민지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충돌을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내 소셜미디어 팔로워들에게 딱이겠네. 지역 얼간이 현실 점검받다. 철수는 바닥에서 도현의 노트북을 잡아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이거 날 수 있을까? 그는 비싼 장치를 포장도로에 박살낼 의도를 분명히 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때 선영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와의 우정 때문에 도현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원초적이고 보호적인 무언가를 촉발시켰다. 억제와 책임에 대한 삼촌의 모든 경고는 그녀가 아끼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직면하여 증발하는 듯했다. 무의식적으로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걸음걸이마다 자세가 바뀌었다. 몇 달 동안 유지해왔던 구부정하고 방어적인 자세는 사라졌다. 대신 그녀는 수많은 시간을 기술을 연마하는 데 보낸 사람처럼 유연한 자신감으로 움직였고 무게중심은 낮고 균형이 잡혀 있었다. 놔줘. 그녀는 이전에는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강철 같은 날카로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3명의 괴롭힘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태준은 선영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듯 도현의 셔츠를 잡고 있던 손을 풀었다. 안 그러면 뭐 어쩔 건데, 부산댁? 그는 가슴을 부풀리며 웃었다. 내 슬픈 넋두리나 늘어놓으면서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 셈이야. 그래. 민지는 여전히 녹화하면서 끼어들었다. 이게 훨씬 낫네. 쥐새끼가 사자인 줄 아네. 선영은 작은 무리의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했고 그 소식은 학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도현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듯 살짝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의 뺨에 멍이 들고 그의 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결의는 강철처럼 굳어졌다. 한 번 더 물어볼게. 선영은 침착하지만 틀림없는 위협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놔주고 그냥 가. 태준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지고 조롱조가 되었다. 있잖아. 부산댁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는 분명히 도현을 잡았던 것처럼 선영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나 빠르게 전개되어 대부분의 구경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인 움직임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태준이 그녀에게 손을 뻗자 선영은 물 흐르듯 우아하게 옆으로 비켜섰고 훈련이 완전히 그녀를 장악했다. 그녀는 그의 뻗은 팔을 잡고 자신의 운동량을 이용하여 완벽한 엉덩이 던지기를 실행하여 90kg이 넘는 쿼터백을 뼈가 덜컹거리는 충격으로 아스팔트에 처박았다. 주차장은 태준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소리 외에는 조용해졌다. 거만했던 미소는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충격과 진정한 두려움의 시작으로 바뀌었다. 리더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본 철수는 격노한 황소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나 선영은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그녀를 잡으려고 손을 뻗자 그녀는 그의 서투른 움켜쥐임을 피하고 무릎을 외과적인 정밀도로 그의 태양 신경총으로 올려찼다. 그 충격으로 그는 즉시 몸을 웅크렸고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서 들릴 정도였다. 자신의 오락거리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은 민지는 여전히 녹화하면서 뒷걸음질 치려고 했다. 하지만 선영의 관심은 이미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민지는 주차된 차 사이에 갇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발. 민지는 이전의 허세가 완전히 증발한 채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냥 녹화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충분히 했어. 선영은 여전히 으스스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달 동안 충분히 해왔어. 그러나 폭력 대신에 선영은 민지의 떨리는 손에서 휴대폰을 뽑아 그녀가 녹화하고 있던 비디오를 삭제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장치를 돌려주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권력 역학이 영구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태주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간신히 다시 일어섰다. 이 미친 사이코 같은 년. 그는 선영에게 맹렬하고 통제되지 않은 주먹질로 자신을 던졌다. 이번에는 선영도 참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된 싸움꾼의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의 주먹 사이를 헤쳐나갔고 그녀의 몸은 그의 서투른 공격 주위로 물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기회를 보았을 때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완벽한 오른손 크로스를 날려 그의 턱에 맞췄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녀의 기술을 진정으로 보여준 것은 그녀의 후속타였다. 태준이 균형을 되찾으려고 하자 선영은 몸을 돌려 그의 복부에 파괴적인 회전 발차기를 날려 그를 땅에서 들어올려 자신의 트럭 옆으로 쳐박았다. 그 충격으로 금속의 눈에 띄는 찌그러짐이 생겼고 태준은 갈비뼈를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학생들은 선영이 육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고 통제된 호흡을 하며 쓰러진 가해자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충격에 빠진 채 지켜보았다. 그녀는 숨을 쉬려고 애쓰는 태준을 내려다보았고 잠시 동안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파괴적인 일격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물러서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끝났어.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도 돼. 태주는 오랫동안 그녀의 내민 손을 바라보았고 그의 자존심은 자신의 상황의 명백한 현실과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자존심을 삼키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일어섰다. 어떻게? 그는 그의 목소리에 진정한 혼란이 담긴 채 물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6년간의 훈련이야. 선영은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삼촌은 내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주차장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교사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모여있던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괴롭힘꾼들의 평판에 대한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목격자들이 찍은 충돌 영상은 이미 학교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까지 재성고의 모든 사람들은 부산에서 온 조용한 소녀가 학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학생 3명을 혼자서 물리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윌리엄스 코치는 군중이 흩어질 무렵에 도착했고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는 선영과 분명히 부상을 입은 세 학생 사이를 바라보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다. 그냥 오해였어요, 코치님. 도현은 재빨리 자신의 노트북을 되찾아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말했다. 모든 게 해결됐어요. 태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굴욕적이라고 판단한 듯했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사고였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재성고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화했다. 선영의 숨겨진 기술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갔지만 공포 대신 그녀는 존경과 감탄을 받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던 학생들은 이제 그녀가 복돼서 지나갈 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괴롭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본보기에서 용기를 얻었다. 태준, 민지, 철수는 선영과 도연 모두로부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고 학교 사회 계층에서 한때 지배적이었던 그들의 존재감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들의 패배 영상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전설이 되었고 가장 강력한 괴롭힘꾼조차도 그들이 과소평가한 사람에게 무너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선영 자신에게 있었다. 몇 달 동안 유지해왔던 구부정하고 방어적인 자세는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걸었고 머리를 높이 들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침내 받아들이도록 허용한 내면의 힘을 반영했다. 헐렁한 후드티는 실제로 몸에 맞는 옷으로 바뀌었고 더 이상 머리카락 뒤에 숨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있잖아.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 가장 좋아하는 구석에 함께 앉아있을 때 도현은 말했다. 항상 내게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재성고에 도착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움을 느꼈다. 삼촌은 항상 진정한 힘은 사람들을 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현명한 분이시네. 도현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마침내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해서 기뻐. 3개월 후 선영이 학업 성취도 인정을 받기 위해 무대 위를 걸어갈 때 그녀는 배운 교훈을 되새겼다. 자신을 옹호하는 것은 그녀를 괴롭힘꾼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감을 찾았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때로는 그들의 희생자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관중석에서 도현은 열렬히 박수를 보냈고 그의 멍은 오래전에 나았지만 선영에 대한 존경심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근처에서 그녀는 태준이 팀원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작은 끄덕임으로 인정을 표했다. 우정은 아닐지라도 주차장에서 그들의 대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마지못한 존경심이었다. 선영은 상을 받고 모인 군중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삼촌이 그녀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이해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싸워야 할 때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를 아는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성격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부산에서 온 조용한 소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재성고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